안녕하세요. 경통이팡 유니스TV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관심사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오늘 모신 전문가께서는 서울대학교 병원 권용진 교수님이신데 오늘 모신 제일 중요한 이유, 코로나에 걸렸다 완치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국립의료원에서 메르스 상황실장을 지내셨습니다. 참 적격자를 저희가 모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중동에서 한국 교민들 코로나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한 100여 명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 교민들을 상담했는데요. 그 경험과 메르스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맞아야 합니다. 이유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러스를 알기 전하고 알기 후는 대응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은 65세 이상의 사망률이 너무 높고 그분들이 주로 치명적인 결과에 도달하니까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질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맞아도 되느냐? 물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 맞아도 걸려도 나을 수 있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살려면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이제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 뭐 어르신들도 파이자 백신은 걱정 없이 맞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나왔듯이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더 이상 권하지 않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부모님께 아스트라제네카 권해도 돼요? 아니 우리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도 돼요? 어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이 자꾸 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 부작용이 나에게도 올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올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백신을 맞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이자를 많이 갖고 있다면 아니면 모더나를 더 많이 갖고 있다면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고 다른 걸 맞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다른 백신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당연히 맞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에서는 꼭 백신 접종을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연령대라면 아스트라제네카는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반드시 맞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 지금 꼭 좋은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의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주고 그 정도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지금 안 맞는다고 해서 당장 걸려도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아스트라의 효익이 백신을 안 맞았을 때의 효익보다 너무 크다. 공중보건학적으로 너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집단 면역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서울대 오명돈 교수님께서 코로나는 이제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될 대상이지 이제 이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집단 면역 안 온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가 그게 아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거다. 11월 달에 집단 면역 오는 거 맞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완전히 퇴치는 안 하더라도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논란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 이제 집단 면역이란 말은 코로나 초기에 스웨덴이 격리나 이 락다운을 안 하고 우리 그냥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아지면은 저절로 좋아질 거다 이런 시도 때문에 이제 나온 이야기고 바이러스 전염병이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나면 저절로 전파력이 떨어진다는 계산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 바이러스가 연구되기 전의 이야기고 바이러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특정 집단에서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어느 특정 집단의 사망률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됐습니다. 지금은 집단 면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로나 걸리면은 어떻게 하면 안 죽을 거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니 그럼 집단 면역이라는 말 자체가 정책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단 면역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70%를 맞춰야 되는데 고위험군이 빼고 70%를 접종을 했다고 하면 그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위험군은 100% 접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고위험군이 100% 접종이 됐을 때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100% 접종이 되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꼭 접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외여행 안 가는 사람이나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꼭 반드시 접종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집단 면역, 뭐 70% 백신 접종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심각하게 타격을 입거나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사망률 관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지금 정부가 매일 발표하고 있는 확진자 수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냐는 우리나라 의료 공급량, 그러니까 병원이 커버할 수 있다면 그 확진자 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확진자 중에 몇 명이 죽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요양병원 이런 데의 노인들의 접종률이 높아지니까 병원들은 중환자가 줄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매일 확진자 수가 몇 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면 오히려 중환자 발생률 또 아니면 변이의 발생 비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부가 더 주되게 발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매스컵에서 우린 매일매일 집단 면역 11월 이 얘기만 지금 듣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서 언제 우리가 좀 벗어나냐 이건데 지금 국민들 굉장히 지쳐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빨리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 나라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난다는 것의 의미로만 본다면 사실은 앞으로도 불가능할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계속될 건데 이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못하게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시작은 백신 접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도 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느냐?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감염병이라는 건 누구도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모를 때와 알 때는 구분을 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를 모를 때는 당연히 다 방어하는 입장에서 막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의 입국자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를 연구해 봤더니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 어떤 특정 연령군에서만 사망자가 많은 것 같아. 이런 게 알려진다면 그때는 또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영국발 변이, 인도발 변이가 아니 백신도 그거를 못 이기는 것 같아. 이런 논란이 될 때는 또 조심스럽게 이걸 관찰하면서 언제 더 세게 올릴지, 언제 조금은 낮출지 이거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그 정책 수위를 조정해가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았다가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가 백신을 구하고 또 백신을 놓으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는데 일종의 희망 고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과학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방역인데 왜냐하면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모든 나라가 어둠 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때 갖고 있는 과학을 따라서 어둠 속을 헤치면서 가는 게 방역인데 지금 말씀은 우리는 사실 그동안 다른 나라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에 어긋나서 했다는 뜻이잖아요. 과학적인 상식에 어긋났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를 모를 때의 방역 그렇죠. 원칙이 잘못됐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윤 의원님이 또 연구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이터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도 다르고 그 시기마다 발생률도 다르고 다 인종도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서 그걸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데이터를 갖고 우리 방역 목표를 세웠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 1년 넘게 우리 정부가 얼마나 연구비에 썼는지 그 연구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한 분들한테 어떻게 제공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연구자들이 풀이 두텁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는 너무 내가 다 잘 알아. 내가 이 분야의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1년 동안 속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정부가 지난 1년 내내 K-방역, 세계 최고의 K-방역이라는 그 선전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은 국민들이 그 K-방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K-방역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차원에서 초반에 K방역을 홍보한 거는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우리가 메르스 대응한 경험 때문에 잘했으니까요. 결과도 잘 나타났고 세계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게 거짓은 아닌데 다만 그게 이 정부가 잘한 거냐 그건 사실 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메르스 이후에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놨고 또 전 세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라는 전 국민이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추적 관리가 가능하고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해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초기 성과가 있을 수 있었죠. 다만 그 초기 성과를 기반으로 지금도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백신 확보를 본다면 정책 목표를 상당히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중간에 어디선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K방역을 떠들 거냐? 그건 좀 민망하죠. 되게. 그러니까 중간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건 예를 들어서 백신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것과 치료제를 만드는 것. 백신 만드는데 오래 걸리죠. 부작용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백신은 언젠간 만들어질 거고 언젠가는 생길 거기 때문에 정부는 무조건 투망을 치듯이 많은 백신을 확보했어야만 하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의 과정을 보면 부작용이 많을 거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싸게 사겠다. 그 싸게 사겠다는 상당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돈을 땡겨서라도 일단 빨리 사서 경제를 더 빨리 회복시키는 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걸 싸게 사겠다고 주저했다. 이거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도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학기 때부터 전체 모든 학생을 학교에 등교시키겠다고 지금 거의 결정이 된 것 같거든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이 바이러스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변수가 될 겁니다. 제가 UAE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이 UK 바이러스가 1월부터 많아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가족 간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에 대한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UK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부터 아이들의 감염률도 높고 가족 간 감염률은 제가 상담한 한 7, 8가정 중에는 거의 90% 정도 됐거든요. 유치원에서 걸린 애 때문에 부모가 없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바이러스랑 거의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는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산 백신도 변이 바이러스를 전파를 떨어뜨리지는 못하지만 중환자 발생률까지는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너무 큰 위험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특히 백신이 많이 놓아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아이들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보내겠다. 그때까지 영국발 변이가 유행하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서는 좋은 판단이라고 보이지만 그때까지 영국발 변이가 늘어난다면 또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확산된다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또는 과학적인 정보의 양이 더 확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공포 방역이나 폐쇄적인 논의보다는 훨씬 더 오픈되고 공론화하는 과정으로 이 방역 과정을 좀 끌고 가시는 게 국민들에게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권 교수님 말씀은 제가 모르던 사실을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일단 백신을 맞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한 원칙을 주셨고 그 다음에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낙관하지도 마시고 비관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하면서 앞으로 이때까지 지금 K방역도 굉장히 아쉬운 게 많다고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 사실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고위험군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백신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스크 쓰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꿈을 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쓸데없는 희망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공포를 갖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부가. 그래서 전문가 서클도 전문가들이 좀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게 우리나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그리고 그 결과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좀 자세히 공개해 주시고 전문가 서클이 그걸 가지고 오픈된 장에서 좀 토론을 해 주시고 그 오픈된 장이 국민들에게 좀 잘 알려져서 국민들이 스스로 좀 판단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 말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또 한 가지 새로운 그 키워드를 또 주셨어요. 과학자들끼리도 서로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아직 많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것을 정할 때 그 중간의 논의도 그 널리 공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전문가 서클의 집단 토론이 공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에 걸렸다 완치되신 권 교수님의 이 충고를 듣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코로나를 견디는 데 있어서 많은 그 힘을 받으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권 교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